싸우는 심리학 제5부 병든 세상을 변혁하라. 2. 왜 사회주의인가? 새 사회를 위한 제안, 고도의 지방 분권화부터 기본 소득까지. 프롬은 민중 봉기와 같은 급진적인 정치혁명을 사회주의 건설의 유일한 방도로 보지는 않았다. 그는 사회주의 정당이 선거를 통해 집권하거나 사회적 대타협을 통해 좋은 제도와 정책을 하나둘씩 도입하는 식의 검진적인 변화를 통해서도 현대 자본주의가 인본주의적 사회주의로 이행할 수 있다고 생각했다. 이와 관련된 그의 제안들 가운데 주목해야 할 것을 두 가지만 소개해보면 다음과 같다. 1. 참여민주주의와 대면 집단. 사회주의 사회의 민주주의는 형식적 민주주의가 되어서는 안 된다. 민중이 권력의 주인이 됨으로써 국가의 이익과 개인의 이익이 일치하는 사회주의 사회에 걸맞게 의식화되고 조직화된 민중이 주인답게 참여하는 참여민주주의가 되어야 한다. 수동적인 관객 민주주의에서 능동적인 참여 민주주의로 변모되어야 한다. 거기서는 공동체의 일이 시민 각자에게 그들의 개인적인 일만큼 친근하고 중요한 것이 되며 더 나아가서는 공동체의 복리가 각 시민의 사적인 관심사가 된다. 사람들은 공동체에 참여함으로써 더욱 흥미있고 자극적인 생활을 하게 된다. 실제로 참된 정치적 민주주의는 생활이 바로 이와 같이 흥미로운 것이 되는 민주주의라고 정의할 수 있다. 프롬은 형식적 민주주의의 병폐를 없애기 위해 대면 집단을 중심으로 권력을 구성하자고 제안했다. 대면 집단이란 서로가 얼굴을 맞대고 생활하기 때문에 서로를 잘 알 수 있을 정도로 소규모인 집단을 말한다. 대면 집단에서 자기들의 대표를 뽑을 경우에는 거짓 공약을 남발하는 사람이 아니라 정말로 괜찮은 사람이 선출될 가능성이 높아진다. 진정한 의사결정은 대중투표의 분위기 속에서 이루어질 수 없고 단지 어쩌면 옛날의 불학회의에 해당되거나 또는 500명 정도로 구성된 소집단에서만 가능하다는 것을 인식하지 않으면 안 된다. 사람들은 서로가 개인적으로 접촉하고 있는 만큼 사람들의 생각에 선동적이고 비합리적인 영향을 주기가 더욱 어렵게 된다. 프롬은 대면 집단에서 선출된 대표들이 권력을 구성하면 국가 권력도 민중의 이익을 대변하는 진정한 민주 권력이 될 수 있을 거라고 기대했다. 나아가 그는 자본주의 사회가 이런 제도를 도입하면 형식적 민주주의의 병폐를 상당 부분 해소할 수 있다고 생각했다. 하지만 대면 집단 중심의 권력 구성 방식도 민중이 우중이 아니라는 것이 전제되어야만 효과가 극대화될 수 있을 것이다. 대면 집단에 기초한 권력 구성이란 곧 고도의 지방 분권화를 의미하는데 프롬은 사회주의 사회가 정치 분야와 경제 분야 모두에서 고도의 지방 분권화와 효율적인 중앙 집권화를 유기적으로 결합시켜야 한다고 강조했다. 지방 분권에 의해 뒷받침되지 않는 중앙 집권은 극소수의 권력 집중이나 관료주의를 유발할 수 있고 중앙 집권과 결합되지 않은 지방 분권은 국가적 무정부성과 집단 이기주의를 초래할 수 있기 때문이다. 2. 최저생계비 제도, 기본소득과 존엄 유지비. 2013년 스위스 연방의회는 전 국민에게 기본적인 소득을 보장하는 기본소득 제도를 헌법에 명시할지의 여부를 국민투표에 붙이기로 결정했다. 이것은 스위스의 기본소득 지구 네트워크가 2013년 10월 4일 기본소득 보장을 헌법에 명시하자는 국민 제안을 13명의 서명을 받아 연방의회에 제출한 데 따른 것이다. 스위스는 일정 기간 안에 10만 명 이상이 국민 제안을 하면 이를 반드시 국민 투표에 붙여야 한다. 이를 보도한 경향신문의 기사 내용을 소개하면 다음과 같다. 기본소득 네트워크는 국민 제안에 별도로 첨부한 문서에 기본소득을 기존 사회보장 제도에 통합해 운영하되 18세 이상 성인은 월 2,500 스위스 프랑 약 300만 원, 청소년 및 노인은 약 4분의 1의 수준의 기본소득 보장을 제안했다. 스위스의 지난해 1인당 국민소득은 78,801달러, 약 8,400만 원이다. 이 제안을 반대하는 재계는 부가가치세 등 세금 인상이 불가피하고 기업과 국가 경쟁력이 떨어질 것이라는 논리를 펴는 반면 기본소득 네트워크는 기존 제도를 효율적으로 개편하고 약간의 추가 재원을 발굴하는 것으로도 시도해 볼 만한 제도라고 주장한다. 19세 이상의 성인에게 매달 90만 원가량의 생계비를 지급하는 뉴질랜드 같은 나라도 있기는 하지만 기본소득 제도 혹은 최저생계비 제도를 전국적 단위에서 실시하려 했던 미국, 브라질 등에서의 시도는 모두 성공하지 못했다. 스위스의 국민투표 결과도 부결로 끝나기는 했지만 세계 각지에서 이런 목소리들이 나오고 있다는 사실 자체가 의미가 있다. 왜냐하면 그것은 프롬이 일찍부터 주장하던 최저생계비 제도와 동일하기 때문이다. 오늘날 자본주의 사회와 공산주의 사회의 불행 대부분은 연간 수입 보장 제도를 도입함으로써 없어질 것이다.
이 생각의 핵심은 모든 인간이 일하든 일하지 않든 간에 절대적인 권리로서 굶주림에서 벗어나고 주거를 제공받는다는 것이다. 기독교에서 애초부터 강조해온 바이며 많은 원시 부족들이 실천하고 있는 매우 오랜 규범이다. 인간은 사회에 대한 의무를 다하느냐 다하지 않느냐에 관계없이 생존을 위한 절대적인 권리를 지닌다. 이는 우리가 반려동물에게는 인정하면서 같은 인간에게는 인정하지 않는 권리이다. 사실 최저생계비 제도는 사회가 모든 사람의 생존권을 보장해주는 사회주의 사회보다는 자본주의 사회에 더 필요하다. 전 국민에게 최저생계비를 지급하자는 제안에 대해 한국의 극우보수 세력은 맹렬하게 반대할 것이 분명하다. 그들이 내세울 반대의 이유들은 다음과 같을 것이라고 예상된다. 첫째, 재원 조달이 어렵다. 모든 것을 돈 중심으로 바라보는 사람들은 돈이 되는 일은 해야 되고 돈이 되지 않는 일은 하지 말아야 한다고 생각한다. 그러나 세상에는 돈이 되지 않더라도 반드시 해야만 하는 일들이 있다. 예를 들면 사람을 살리는 일이 그것이다. 가족 중에 할아버지나 아이가 중병을 앓는다고 해보자. 할아버지나 아이는 현재 가족을 위해서 돈 한 푼 벌어오지 않는다. 따라서 이윤, 돈을 중심에 두면 할아버지와 아이를 그냥 죽게 내버려 두는 게 합리적이다. 반면에 사람을 중심에 두면 돈이 얼마가 들든지 할아버지와 아이를 살려내야 한다. 최저생계비 제도는 후자의 관점에 입각해 있는 병든 사회로 인해 정신적으로 죽어가고 있는 한국인들을 살려내는 데 크게 기여하는 제도이다. 현재의 사회보장 제도는 보편적 생계보장의 단계까지 확대돼야 한다. 현재 부자유에 주된 이유 중에 하나, 즉 굶어 죽을지도 모른다는 경제적 위협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웬만하면 수락하지 않을 노동 조건을 울며 겨자 먹기로 받아들일 수밖에 없는 사태가 제거될 때 비로소 인간은 자유롭고 책임 있는 행위자로서 행동할 수 있다. 현재 절대대수의 한국인들은 적어도 굶어 죽을 위기에 처해 있지는 않다. 그럼에도 절대다수가 가난을 두려워하며 자신의 경제적인 지위를 불안해한다. 그러나 그들이 실제로 두려워하는 것은 굶어 죽을지도 모른다는 두려움이 아니라 남들한테 무시당할지도 모른다는 두려움이다. 한국인들은 실체도 불분명한 남들만큼의 소비와 남들만큼의 여유, 남들만큼의 삶의 수준을 꿈꾸며 이런 수준에 이르지 못할까봐 매우 걱정하고 안달하며 산다. 일자리를 찾지 못하는 다수의 청년들에게 기성세대는 임금이 높은 곳만 찾느라 취직을 못하는 것이라며 낮은 임금일지라도 우선 취직을 해서 경험을 쌓는 자세가 중요하다고 조언을 늘어놓는다. 그러나 좋은 일자리에 목을 매는 청년들에게 그 이유를 물어보면 그들은 이구동성으로 그렇게 하지 않으면 무시당하면서 살아야 하니까 라고 대답한다. 이것은 한국인들이 돈과 성공에 집착하는 주요한 원인이 돈의 소유 정도를 기준으로 사람을 평가하고 차별하며 무시하는 반인간적인 사회 풍조에 있음을 보여준다. 사람은 사회적 유기공포, 사회로부터 고립되고 추방당하는 공포를 가장 끔찍해한다. 그런데 남들한테 무시당하는 것은 곧 사회에서 버림받는다는 걸 의미한다. 가난은 단지 생존에 대한 공포만이 아니라 사회적 유기감과 고립감, 무력감 등을 유발하고 궁극적으로 자존심을 심각하게 손상시킨다. 한국 사회에서 가난 그리고 돈 없는 사람에 대한 차별과 멸시는 정신적 고통의 최대 원인이 되고 있다. 이런 조건에서 모든 성인에게 최저 생계비가 지급된다면 상당수의 한국인들은 생존 공포를 비롯한 여러 부정적인 감정에서 해방될 것이다. 또 돈이 없다는 이유로 사람을 함부로 무시하고 깔보는 풍조도 약화될 것이므로 한국인들의 정신건강은 크게 좋아질 것이다. 재능 있고 야망 있는 젊은이들은 다른 종류의 직업을 택하기 위해 새로운 기술을 배울 수 있을 것이다. 여자들은 그녀의 남편으로부터 독립할 수 있을 것이며 젊은이들은 그의 가족으로부터 벗어나 독립할 수 있을 것이다. 사람들은 굶주림의 공포로부터 해방되는 순간 더 이상 두려워할 아무런 이유도 없다는 것을 알게 될 것이다. 최저생계비의 본질은 사람의 존엄을 최소한도로 유지시켜주는 존엄 유지비라는 데 있다. 즉 최저생계비는 죽어가고 있는 한국인을 살려내는 데 쓰이는 치료비이므로 그것을 이윤 논리로 재단해서는 안 된다. 좀 더 과격하게 말하자면 설사 경제 성장이 멈추는 한이 있더라도 최저생계비 제도는 반드시 도입되어야 한다. 안 그러면 머지않아 대부분의 한국인이 정신적으로 심각하게 병들어 한국 사회 자체가 멈춰서게 될 것이다. 극우보수 세력에게 100번 양보해 최저생계비가 과연 손해보는 장사인지를 따져보더라도 그것은 도입되어야 마땅하다. 프롬은 다음과 같이 말했다. 대규모의 복지 관료제를 운영하기 위해 현재 쓰이고 있는 비용을 생각해보라. 그리고 육체적, 특히 정신적인 질병, 범죄성, 마약 중독을 치료하는 데 드는 비용을 생각해보라.
누구든 원하는 사람에게 보장 수입을 제공하는 데 드는 비용이 현재 우리 사회의 복지 체제를 유지하는 데 드는 비용보다 적을 것이다. 얼마 전 한국과 미국은 미국 내 방위비 부담금으로 거의 1조 원에 달하는 9,200억 원을 지급하기로 합의했다. 만일 북미 간의 평화협정이 체결되어 미군이 철수하고 남북 화해가 추진되면 이런 쓸데없는 비용은 지출하지 않아도 되고 더욱이 남북 간의 대치 상황으로 인해 소모되는 막대한 군사비도 절약할 수 있다. 나아가 프롬이 지적한 대로 광범위한 사회복지 시스템을 운영하는 데 필요한 비용, 범죄 예방과 처벌에 들어가는 비용, 심리치료나 힐링에 소요되는 비용 등이 절감된다. 또 최저생계비가 지급되면 전체 국민들의 구매력이 상승하므로 내수가 진작되어 장사도 잘 되고 경제도 성장할 수 있다. 뿐만 아니다. 최저생계비로 인해 한국인들은 생존 공포, 남들한테 무시당하는 공포에서 해방되면 그들은 밥그릇을 위해 억지로 하는 일이 아닌 자신이 정말로 하고 싶은 일, 사회적 가치가 있는 일을 하려 할 것이다. 사람은 자기가 하고 싶은 일, 의미 있는 일을 해야만 그것에 몰입할 수 있고 그 과정을 즐길 수 있으며 그럴 때 창조성이 최대한으로 발현된다. 따라서 박근혜 정부가 주창하는 창조 경제를 위해서도 최저생계비 제도는 필수적이다. 둘째, 사람들이 나태해질 것이다. 극우보수 세력은 이렇게 말할지도 모른다. 모든 성인에게 최저생계비를 지급하면 누가 열심히 일을 하려고 하겠느냐. 아마 모두들 놀고 먹으려 할 것이다. 최저생계비를 지급하면 일에 대한 동기가 감소할 것이라는 이러한 신념의 배후에는 전형적인 자본주의적 인간관이 깔려있다. 자본주의적 인간관이란 인간은 근본적으로 게으르고 선천적으로 수동적이며 물질적 이익이나 굶주림이나 또는 징벌의 공포라는 자극을 받지 않는 한 어떤 일도 하려 들지 않는다고 보는 인간관이다. 그러나 인류 역사는 물질적 동기가 일과 노력에 대한 유일한 동기가 아님을 분명히 보여주고 있다. 그것이 노동의 거의 유일한 동기가 된 것은 자본주의 사회의 고유한 특징일 뿐이다. 전통적인 프러시아 행정 사무의 효율성과 청렴성은 금전적 보수가 낮음에도 불구하고 매우 유명하다. 이 경우에 명예, 충성, 의무와 같은 개념들은 효율적인 일을 가능케 해준 결정적인 동기들이다. 어떤 이들은 과거에는 어떠했든 현대인은 이미 자본주의적 인간이 되었으니 최저생계비 제도를 도입하면 사람들은 빈둥거릴 게 분명하다고 말하며 요즘 사람들 속에서 실제로 그런 모습을 많이 찾아볼 수 있지 않느냐고 물을지도 모른다. 물론 상당수의 현대인은 일하지 않을 때에는 게으르거나 나태한 모습을 보인다. 그러나 프롬은 그런 현상들이 강제적인 노동에 대한 반발일 뿐이라고 강조했다. 현대인은 일하지 않을 때에는 게을리 지내거나 빈둥거리고 싶어하며 더 좋은 말을 쓴다면 긴장을 풀고 싶어한다. 게으름을 피우려는 이러한 소망은 주로 생활의 규격화에 대한 반발이다. 현대인은 자기 자신의 것이 아닌 목적을 위해 자기 나름의 것이 아닌 일의 리듬에 의해 그에게 지시된 방식으로 어쩔 수 없이 하루에 8시간씩 자기의 에너지를 사용해야 하기 때문에 반항하며 그의 반항은 유아적 자기 방종의 형태를 취한다. 현대인의 게으름이나 나태함은 노동에 대한 불만족이 만들어내는 현상이다. 게으름에 대한 동경은 현대인의 정상적인 병리 상태의 한 징후이므로 초기에는 약간의 부작용이 있겠지만 그것도 단기간 내에 사라질 것이다. 게으름이나 놀고 먹기는 인간 본성과는 아무 상관이 없다. 사람은 생산적이고 창조적인 활동을 해야만 행복해지는 존재다. 프롬은 다음과 같이 말했다. 노동자가 실직 상태에 있을 때 돈을 벌지 못한다는 고통보다도 강요된 휴식이 훨씬 고통스럽다는 것을 보여주는 자료들은 얼마든지 있다. 또한 65세에 이르는 사람들에게 해오던 일을 정년으로 그만둘 수밖에 없게 됐을 때 아주 불행해지고 많은 경우 몸이 갑자기 늙어지며 심하면 병까지 얻는다는 사실이 자료로 입증되고 있다. 나는 좋은 직장에 다니다가 정년 퇴직을 한 사람들을 꽤 만나보았는데 그들은 노후 자금이 충분했음에도 놀고 먹을 수 있게 된 것을 전혀 반기지 않았다. 오히려 자신이 사회에 아무런 쓸모가 없는 잉여 인간으로 전락했다는 느낌으로 괴로워했다. 현대인은 일 자체를 싫어하는 게 아니다. 돈을 위해서 어쩔 수 없이 하는 일을 싫어할 뿐이다. 인간은 원래부터 게으르지 않고 오히려 아무 일도 하지 않는 것이 고통을 준다. 한두 달이 지난 후에는 대부분의 많은 사람들이 설사 보수를 받지 못한다 할지라도 일을 하게 해달라고 할 것이다. 명백한 증거들에도 불구하고 사람은 굶주림의 공포나 무시당하는 공포가 없이는 아무 일도 하지 않을 것이라고 우기면서 최저생계비 제도는 불가하다고 버틴다면 그런 이들이야말로 사람에 대한 지독한 불신과 저기가 있다고 보지 않을 수 없다.
어처구니 없게도 상당수의 심리학자들도 이와 비슷한 주장을 하고 있지만 사람이 본성적으로 게으른 존재라는 통념은 자본주의가 조작한 낭설에 불과하다. 앞에서 살펴보았듯이 권태감은 사람에게 견디기 어려운 고통을 주는데 그것은 인생의 의미를 찾고 생산적인 활동을 해야만 극복할 수 있다. 따라서 밥그릇이나 잘난 체를 위해서가 아니라 자기가 진정으로 하고 싶은 일을 하게끔 해주는 최저 생계비 제도는 한국인에게 삶의 의미를 되찾아주고 생산적 활동을 하도록 힘차게 격려해 줄 것이다. 모든 한국인이 자기의 일과 삶에서 기쁨과 행복을 누리게 되는 세상이 지금보다 얼마나 더 아름다워질지는 각자의 상상에 맡기겠다. 인간의 천성이 게으르다는 관점은 많은 현저한 사실에 의해 부정되는데도 심리학자나 일반 사람들에 의해 여전히 받아들여질 수 있다는 것은 놀라운 일이다. 게으름은 비정상적인 것으로 정신적인 질병의 한 징후인 것이다. 사실 정신적인 고통의 가장 나쁜 형태 가운데 하나는 자기 자신이나 스스로의 인생을 꾸려나가는데 무엇을 해야 좋을지를 알지 못하는 권태다. 인간은 금전적인 또는 다른 보상이 없다 하더라도 무언가 의미 있는 방법으로 자신의 정력을 소비하기를 열망한다. 왜냐하면 아무것도 하지 않고 가만히 있음으로 해서 생기는 권태를 견딜 수 없기 때문이다. 셋째, 이건희까지 최저생활비를 줄 필요는 없다. 한국 사회에서 무상급식 논쟁이 불거졌을 때 구구보수 세력은 왜 부유한 아이들에게도 밥을 줘야 하느냐라고 말하면서 무상급식을 반대했다. 그러니 그들은 이번에도 왜 부자들에게 최저생계비를 지급해야 하느냐고 말할지도 모른다. 나는 부유한 사람들을 썩 좋아하지는 않지만 무상급식이든 최저생계비든 사회적 혜택에서 그들을 굳이 제외시킬 정도로 부유한 사람들을 증오하지는 않는다. 최저생계비는 원칙적으로 모든 성인에게 무조건 지급해야 한다. 그 대신 부유층에게는 세금을 많이 거두면 된다. 사실 한국인은 국가로부터 무슨 혜택을 받았다거나 덕을 받다는 생각을 거의 하지 않는다. 그래서 세금 저항이 아주 심하다. 국가로부터 거의 혜택을 받을 게 없는 조건에서 강제 징수되는 세금은 국가에 의해 착취당한다는 느낌을 줄 수밖에 없다. 한국과는 달리 사회복지 제도가 잘 갖춰져 있는 북유럽 사람들은 세금 저항이 별로 없는데 어느 다큐멘터리 프로그램에 나온 한 전문직 종사자는 수입의 65%를 세금으로 내고 있다고 말했다. 그에게 한국 기자가 억울하지 않으세요? 라고 묻자 그는 이렇게 대답했다. 나는 돈 한 푼 들이지 않고 공부해서 이 자리까지 왔어요. 노후를 국가에서 보장해주니 미래에 대한 걱정도 없습니다. 국가로부터 혜택을 많이 받았으니 내가 세금을 내는 것은 당연한 일입니다. 아마 극우보수 세력은 한국인들도 세금에 대해서만큼은 이런 태도를 가졌으면 하고 바랄 것이다. 하지만 북유럽과 같은 풍경이 가능하려면 국가가 국민을 위해서 존재한다는 믿음과 신뢰가 국민들의 마음속에 먼저 쌓여야 한다. 최저생계비 제도는 그런 믿음과 신뢰를 쌓아나가는 시작이 될 수도 있다. 안타깝지만 오늘날의 한국인은 타인에게 그다지 너그럽지 않다. 아니 솔직히 말하면 상당수의 한국인은 사촌이 땅을 사면 배가 아프다는 속담처럼 시기와 질투가 상당히 심하다. 이 때문에 한국 사회에서는 특정한 집단에게만 이익이 되는 제도에 대한 찬성률은 전반적으로 낮은 편이다. 예를 들면 노동자에게 이익이 되는 제도는 자영업자들에게도 이익임에도 그들은 그 제도를 반대한다. 청년에게 이익이 되는 제도는 그들의 아버지뻘인 중장년층에게도 이익임에도 그들은 그 제도를 반대한다. 이해관계가 상충되면 반대는 더 극심해진다. 택시 노동자에게 유리한 제도는 버스 노동자가 반대하는 식이다. 따라서 현 시점에서 전 국민이 전폭적으로 환영할 만한 제도는 모두에게 혜택이 돌아가는 제도인데 최저 생계비 제도가 바로 그렇다. 설사 다른 소소한 복지제도를 폐지한다 하더라도 최저 생계비 제도만큼은 전 국민의 지지를 받을 수 있을 것이다. 넷째, 일하지 않는 사람이 불로소득을 취득하게 된다. 만일 극우보수 세력이 이런 주장을 하려면 그들부터 모든 불로소득을 포기할 용단을 내려야 한다. 또한 노동을 하지 않는 그들의 어린 자녀나 나이든 부모에게는 밥을 주지도 용돈을 주지도 말아야 한다. 하지만 현실적으로 사람들은 어린 자녀와 연로한 부모에게 기꺼이 밥과 용돈을 주고 있다. 더욱이 프롬이 지적했듯이 사람들은 반려동물에 대해서까지도 생존을 위한 권리를 보장해 주려 한다. 결국 핵심은 한국 사회에서 함께 살고 있는 사람들을 가족처럼 대하겠는가 아니면 원수처럼 대하겠는가 하는 데 있다. 만일 이웃을 가족처럼 대할 생각이 있다면 그리고 더불어 사이좋게 살아가는 아름다운 세상을 원한다면 가족이 모든 가족 구성원들에게 밥을 주고 생활비를 주듯이 사회도 모든 사회 구성원들에게 그래야만 한다. 반대로 이웃을 가족이 아닌 이방인 취급할 생각이라면 그리고 자기 혼자만 배불리 먹기 위해 서로 싸우는 아비규환의 세상을 원한다면
모든 성인에게 최저 생계비를 지급하자는 제안에 반대할 것이다. 하지만 그럴수록 한국인들은 서로를 더 미워하게 되고 더 두려워하게 될 것이다. 세상은 더욱 끔찍한 곳, 잔인한 곳으로 변해갈 것이다. 인본주의적 사회주의는 최저 생계비 제도의 밑바탕에 깔려있는 인간관에 기초하고 있다. 즉 사람은 세상에서 가장 존엄한 존재이고 모든 인류는 한 형제이자 가족이라는 인간관이다. 이런 인간관에 기초하고 있는 사회는 인간의 존엄과 행복에 관련된 일에 대해서만큼은 주판알을 튕기지 않는다. 사회는 마땅히 사람에게 사람답게 살아갈 권리를 보장해 주어야 한다. 그것이 자본주의 사회에서도 가능하다면 자본주의 제도를 그대로 유지해도 괜찮다. 하지만 그것이 자본주의 사회에서는 도저히 실현 불가능하다면 인류는 인본주의적 사회주의로 나아가야 한다. 인간의 존엄을 위해서 마땅히 그래야 할 것이다. 최저 생계비 제도는 서구의 종교적이고 인본주의적인 전통에 깊이 뿌리내리고 있는 원칙, 즉 모든 것에 우선해서 인간은 살 권리가 있다는 원칙을 확립해 줄 것이다. 이 살아갈 권리, 즉 의식주가 보장되고 의료 혜택, 교육 등을 받을 권리는 어떤 조건에 의해서도 심지어 사회적으로 유용한 조건이라 할지라도 그것에 의해 결코 제한되어질 수 없는 인간 고유의 신성불가침한 권리이다. 사람에게는 사람답게 살아갈 신성불가침의 권리가 있다. 이 권리는 그 누구도 침해할 수 없고 그 무엇으로도 제한할 수 없다.